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증시는 추세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인 것 같네요. 다우지수 S&P 500 또다시 사상 최고치고 또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 소식이 시장에서는 또 호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홍콩 증시는 이미 막 방향을 바꿔서 그거 했습니다만 이제 상하이하고 심천은 어제부로 이제 불기둥이 생기더라고요. 차트에 지수 차트에 아침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한번 좀 기사 좀 보면서 오겠다 싶어서 중국 부양책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만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중국 195조 원 규모 추가 부양책 발표. 33개 패키지 정책에 이어서 19개 정책 추가 부양책 실시. 읽다가 뭐지 싶어서 날짜를 보니까 2022년 8월 25일이에요. 그래서 2022년 8월에 그 부양책 나오고 중국 증시 올랐나 싶어 확인해 보니까 그러고 나서도 한 10월 말까지 흘러내리다가 또 알아서 이제 이중바닥 만들고 반등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도 위치가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더 절박한 상황에서 더 내려가기도 힘든 위치에서 또 부양책을 내놓으니까 시장 반응이 이렇게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할 수 있는 건 저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 푸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는 진짜 인플레이션 얘기보다는 고용시장 악화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 이쪽에 더 시장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조금 의외로 많이 부진하게 나왔는데 두루두루 한번 짚어보시죠. 지금 짚어볼 게 너무 많습니다. 어제 중국발 얘기 있었죠. 우리 국내도 두 가지 금투세 토론도 있었고 벨리업 지수 발표했었고. 네.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자.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주식시장에서 탈출할 때가 아니다 하는 메시지를 이제 꾸준히 이제 얘기해 오신 걸 지금 보고 있고요. 주식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 미국 네. 시장. 그래요. 한번 미국장 어제 지표도 나오고 바깥에 재료도 있고 했는데 한번 미국 시장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글로벌 시장의 격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나온 액션을 보시면 참 많이 기다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은 왜냐면 계속해서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긴축 정책을 써왔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중국이 너무 빠르게 부양 정책을 써버리면 그냥 총알을 낭비하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 연준이 예상보다 더 큰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부양 정책을 쓰기 시작하는 게 중국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총알 자체가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처해 있는 입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10% 이상 빠졌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또 10%더 빠지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겪었던 IMF 이런 위기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빠지는 걸 막아야 되는데 글로벌 자금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었잖아요. 미국이 계속 금리를 높게 유지하니까 어디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유동성을 풀고 있죠. 그럼 굳이 중국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자체적인 유동성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가 훨씬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으면 참 미국과 중국이 머리 싸매고 싸우고 있구나. 서로 어떻게 해서 이번 패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중국은 정말 체계적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도 밸류업 얘기 나왔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네. 그냥 보기 쉬운 쪽으로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보기 거죠. 쉬운 그러니까 쪽으로. 그게 미국이다. 그게 미국이죠. 예. 어차피 이 패권 싸움에서 예. 승자는 미국이 될 거다라는 거 이미 저는 결정이 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미국 쪽으로 더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지난 5년 이상 동안 하고 있고 사실 중국에서 돌아왔던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었고 지금은 더 가속화시켜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 묶여 있었던 자금들이 있을 거예요. 중국에 묶여 예, 왜냐하면 계속 주가가 빠졌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부양책을 피면 예.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들어오거든요. 네. 이게 팔고 나올 마지막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총알이 별로 없어요. 이제 중국도. 예. 그 10년 전에는 정말 남은 총알이 많았고 5년 전까지만 해도 총알이 많이 남아 있다. 부양책 예. 쓸 수 있는데. 예. 근데 지금은 지난 5년 넘게 미국이 계속 중국을 어떻게 뭐 공격을 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 IT 산업 발전, AI 관련된 데이터 마이닝 관련된 그 기술력의 차이 그리고 그것의 어떤 변화를 보시면은 한 5년 전에는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다고 보시면요. 네. 이제는 10배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데이터를 그 해결해내는 능력이라고 얘기할까요? 네네. 그래서 정말 미국도 참 대단한 국가이고 중국도 그걸 방어를 해낸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이 기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10년의 미래가 걸려 있다. 예, 그 정도까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네. 이럴 때 어떻게 자금을 써야 되느냐, 그죠?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중국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퍼부었죠. 예. 그리고 엄청난 지금 손실을 받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회수를 해야 되는데 예,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까지도 네.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아닌 말로 아주 뭐 저기는 이제 그냥 절박한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정책을 내놓은 건데 저도 지금 유 본부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중국 부동산이 됐건 중국 증시를 비롯한 자산 시장에 어쨌거나 들어갔던 해외 자본 같으면은 네. 그나마 이렇게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 느낌일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0.5% 지준율 인하 결국 은행들 보고 대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지준에 쌓아둘 거 그 돈 쌓아두지 말고 그 돈 대출하라는 거고 그 네. 대출해서 뭐 기업들이 대출 받아서 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걸로 개인들한테는 그걸로 집 사라는 얘기 같은데 뭐 집을 사든 뭘 사든 그렇게 해서 주식도 좀 뜨고 뭐 저 빈집 천지인 저기가 어떻게 부동산이 좀 올라가고 한다면은 네. 그나마 좀 털고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근데 네. 중국이 미국이 계속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은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었거든요. 그거는 분명해졌고. 그 과정에서 예. 금리를 내리긴 했었는데요. 네. 중국이 돈을 찍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M1 증가율이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아, 그러면 본원 통화 자체는 예, 줄었다. 예, 그건 뭐냐면 중국은 굉장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쓸 카드를 모아놨다가 지금 땡기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제법 큰 폭의 반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을 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일본의 옛날 뭐 40년 전 예. 그때 보시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그 자산 가치를 가지고 막 미국을 막 사고 그랬었잖아요. 중국도 똑같은 케이스로 엄청난 부동산 가격이 높이 올라갔었던 게 2년 전이란 말이죠. 네. 예, 근데 지금 2년 동안에 10% 빠진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쇼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 나누기 소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네. 예. 예, 이 숫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숫자를 계산할 수도 없어요. 아. 예, 거의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9, 8 뭐 이렇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가 한 10 몇이 될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예. 소득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의 이 비쌈은 중국 1등, 일등. 우리나라 2등. 월급 모아서 집 사기는 어렵다. 예,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거품이다라는 거예요. 거품이다. 예, 그래서
이거를 막는 방법은 결국 금리 낮추는 거고요. 유동성 푸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계속해서 중국 정부가 해왔는데 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 총알을 좀 남겨놨던 케이스고. 근데 이제 지준율을 떨어뜨리기 시작했죠. 네. 이제 중국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예대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이 지준율 예대율과 연결되거든요. 예금 대비해서 대출을 얼마나 해줬냐 이건데 이게 제가 10몇 년 전에 중국에 있을 때는 그 숫자가 70%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벌써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거의 뭐 80%대 중반까지 올라온 거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지준을 내려주면은 곧 이제 90%를 돌파를 할 겁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끝물 정도인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게 100%가 넘어요. 예대율이. 예대율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봤었을 때 가계부채가 좀 심각한 예, 상황이다. 가계부채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뭐 모든 기업, 부분에 예. 있어서 어쨌든 부채가 너무 많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부채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건. 예, 정부 부채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이시고 어떤 전략을 짤 때 있어서 네. 재산 증식에 대한 전략을 짤 때 있어서 여태까지는 부동산이 불패였고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예.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초점이 우리 전체 자산의 80%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건 미국으로 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고요. 예. 예. 그 부분만큼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 꼭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물론 10년 전에 15년 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제일 쌌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라이스 투 인컴 네. 레이쇼가 네,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타이밍이 막 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미래가 바뀌기 때문에 네. 정말 전략을 잘 짜셔야 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하셔야 되고 어디에 내 소중한 재산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지금만큼은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연준 행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번 FMC에서 50bp 인하 비컷을 단행했는데 그 이후에 시장에서는 뭐 11월 달에도 50bp를 단행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 나오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간밤에 나온 소비자 신뢰지수도 그렇고 그 이전에 나온 제조업 지표도 좀 위축 국면이잖아요. 네. 예. 이제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 연준이 50bp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네. 점도표가 이제 나왔죠. 점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4.25 정도까지 올해 연말 떨어뜨린다. 네. 그러면 지금 4.75니까 0.5% 추가. 네. 그러면 두 번 만나니까 0.5씩. 네, 요거는 이제 대충 우리가 예측하는 정도 수준인데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네, 보시면은 내년도에 3에서 3.5 사이. 네. 그러니까 추가로 1.25% 더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1% 떨어뜨리고 내년에 1.25 떨어뜨리면 225bp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럼 2% 이상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속도는 좀 빨라요. 아. 예, 보통 그 8번 만나는 기간 동안에 0.25씩 떨어뜨리면 2%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내년 연말까지 그렇게 떨어뜨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왜냐하면 1년하고 3개월 남은 거니까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200bp만큼보다는 덜 떨어뜨리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떨어뜨릴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또 한 가지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내년 말고 내후년 그리고 그 다음 해 보시면은 이제 3% 수준으로 맞춰놨잖아요. 저게 이제 중립금리를 높인 겁니다, 사실. 중립금리가 보통 뭐 2%에서 2.5% 이렇게 맨날 얘기해 왔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좀 올려놓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미국이 감당 가능한 금리 수준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워낙 뭐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이자를 내야 되니까 금리가 저는 3에서 3.5%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자 비용이고 재정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 98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난 후유증 이런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이클이 뭐냐면 미국에서
설비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사이클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네. 온쇼어링 얘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미국 쪽으로 자금을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제조업 기반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이런 정책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따라가서 네. 설비 투자 증가율이 연간 2자릿수가 나온다. 그것을 몇 년을 하게 되면 그게 99년, 2000년에 닷컴 버블 붕괴 전까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리를 너무 빨리 떨어뜨려 줄 경우에 그렇게 설비 투자 사이클을 촉발시키면은 네네. 이게 이제 거품, 전 세계의 거품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다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급등장을 만들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큰 후유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미 연준의 이 금리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얼마나 빨리 떨어뜨리냐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겠죠. 저는 이제 앞으로 만날 때마다 아무리 빨리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0.25씩만 내려라. 이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글쎄요,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미 연준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예. 어쨌든 0.25씩 떨어뜨릴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또 이번에 이 점도표 말고 다른 경제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 미 연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고용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용 시장이 안 좋아서. 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을 예상보다 높여놨고.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낮춰놨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결시켜 놓은 거는 고용 시장과 인플레이션이에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고용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생산성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고용 시장 자체가 아주 핫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AI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AI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고용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지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놓고 봤었을 때 제가 볼 때는 미 연준은 정말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 예. 이런 환경에서 너무 또 적극적으로 쓸 필요도 없다. 예, 왜냐하면 결국 생산성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인 것이고요. 좀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현재 상황은 여기에 제가 가는 눈은 이쪽에밖에 안 보입니다. 그만큼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적어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어제 이제 유럽장이 이제 미국보다 먼저 열리는데 중국의 부양책, 강력한 부양책 그리고 아시아 증시의 상승 요걸 갖다 이제 받아서 팍 강하게 출발하고 가다가 한번 이렇게 장중에 한번 미끄러지는 거 보니까 그게 그거였어요. 저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되고 나서 같이 좀 미끄러졌다가 다시 또 낙폭을 줄이면서 결국은 상승 마감이었고 미국도 일단은 높게 출발했다가 1시간 정도 밀리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지표 영향 같은데 그 이후에 뭐 한 우리 시간으로 한 11시 반 40분부터 또 이제 잡아 당기기 시작해서 쭉 갔고 그다음에 일단 어느 레벨을 유지하고 나니까 남은 한 2시간 갔다가 그대로 이제 지수를 유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초반에 그러니 이제 중국발 재료는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달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소비자 신뢰지수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좀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경기 지표를 소화하는데 좀 시장이 좀 신경을 좀 쓴 것 같아요. 네. 시장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결국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그래서 그 모든 지금 뭐 금리를 얼마나 내리느냐, 지금 뭐 소비자 신뢰 지수 모든 부분들이 다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벌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떨어뜨려 주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금리를 2% 이상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떨어뜨려 버리면 이거는 유동성을 푸는 건 풀지만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2% 이하의 금리 인하다. 그러면 이제 요 차트 테이블이 뭐냐면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12개월 동안에 2% 이하로 내려준 구간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한 번 만날 때마다 0.25씩만 내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100% 확률로 얼마나 올랐느냐? 14%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뜨려 주는 속도가 너무 빨라 버리면 네. 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 어저께 이렇게 휘청했던 부분은 여전히 지금 아직 대선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대선 있는 해에 10월 달까지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네. 이때 보시면은 지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균치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걸 만들어낸 빌미가 뭐냐면 누가 당선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됐었을 때 법인세 올릴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세금을 늘릴 수 있으니까라는 부분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결국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요. 보통 선거해가 아니라 미국 전체적인 그 모든 평균을 보시면은 1950년대 이후에 가장 안 좋았던 구간이 언제냐면 9월 셋째 주, 넷째 주예요. 보통 평균이. 지금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 그래서 9월 달 세컨 해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절반, 하순.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딱 지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왼쪽에 빨간 것들 다 보시면은 10월 달, 11월 달이거든요.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들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점 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불확실성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런 뭐 통계적인 숫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경기 침체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40%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달 전만 하더라도 20%도 안 된다는 것을 40%까지 당겨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거죠. 반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런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이 50%까지 떨어졌다. 네.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50%까지 올라왔다. 이게 지금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딱 보시면은 지금 반반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경기 침체 안 올 거다. 반은 경기 침체 올 거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점점 더, 경기 침체 안 오겠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금리도 풀고 있어요. 그러면 좋죠. 예, 장이 폭등을 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쨌든 지금은 변동성 구간이 계속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경제 지표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안 오겠네가 자꾸 확인이 되면 네. 그거는 증시를 끌어올리는 힘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다. 미국으로 봤었을 때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 나라들은 훨씬 높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카드가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보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미국 얘기 이따가 조금 더 다뤄봐야 될 것 같고, 네. 저 아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유 본부장님의 메시지가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도망갈 때가 아니다 했더만 수정을 하셨어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네. 그 말씀이었고. 중국은 그래서 어쩌면은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주셨고. 우리나라 얘기 좀 하시죠. 우리나라 아니 뭐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거 하시는 건 아는데 네. 자 어제 2개나 있었습니다. 네. 2개나 있었는데 우선 밸류업 지수라고 이제 거래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 100개 종목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그 CNBC랑 블룸버그에서 인터뷰하자 그랬는데 안 했거든요. 혹시 이거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네. 별로 코멘트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보고 나서 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종목을 들여다봐도 네. 그러니까 밸류업 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밸류업 지수가 나왔으면 네. 밸류업을 해야죠. 예. 그거는 이제 봐야죠. 봐야죠. 그러니까 이익을 얼마나 벌어들이고 그 이익을 얼마나 배당을 하고 얼마나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봐야죠. 뭐 코스피 200에서 한 절반 줄여서 이렇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거기다가 밸류업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토록 시장을 달궜던 KB금융, KT 이런 것들이 빠지는 뭐 좀 뭐지 싶은 그것도 있는데 우선 저는 그거는 제가 멘트할 수 있어요.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융주 다 빼야 돼요. 금융주 다 빼야 돼. 특히 은행주는 다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떤 환경이냐면 은행이 보통 자기 자본이 있으면 그 자기 자본을 가지고
10배, 20배로 자산을 굴려요. 예. 예, 그러면서 대출을 해준단 말이죠. 네. 자, 밸류업의 핵심 포인트는 뭐죠? 배당을 많이 해주고 그죠? 주주한테 환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정책인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고 배당을 많이 해주면 자기 자본이 어떻게 되죠? 예. 줄어들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떤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주라는 게 만약에 완전히 은행이라는 완전히, 완전 은행 미국처럼 완전 민간 네. 이렇게 해서 어떤 공공성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예. 컨트롤 부분이 적고 예. 그냥 그 BIS 비율만 맞추면 되는 케이스면 네. 예, 배당 얼마든지 해주죠. 어. 근데 미국도 보시면 지금 네.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은행들이. 예. 그러니까 배당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지금 밸류업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맞지가 않죠. 네. 예. 그래서 물론 다른 뭐 보험회사나 뭐 다른 여러 다른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행이 아닌 이런 쪽은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여기 이거 밸류업의 가장 수혜가 금융주다? 저는 그거는 제가 예, 은행을 정말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네. 예,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이제 밸류업 지수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가요? 뭐 이제 적용을 한다는데 네.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네.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그러면 자금 운용과 배치에 또 변화가 생깁니까? 밸류업 지수라는 게 이제 시장이 도입되면은 이게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보시면 이제 100개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원래는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시장 웨이팅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다 계산했었을 때 예. 100개로 해서 예. 몇 프로씩 쭉 나오잖아요. 예.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자금이 들어올 때 어디에다 투자하는 걸 똑같이 딱 나눠서 퍼센트제로 들어가겠죠. 원래는 처음에는. 거기 소위 말하는 네. 그 뭐라고 합니까? 액티브가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패시브. 패시브. 네. 네, 그렇게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요 100개 기업 중에서 밸류업을 노력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배당 성향이 올라가죠. 그럼 이쪽에 더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투자 비중을 바꾸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밸류업으로 인해서 네. 어떤 한 종목이나 어떠한 진짜 밸류업을 하는 회사들의 주가는 예. 급등을 하죠. 나머지 비중은 점점 줄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물론 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들어간 다음에 들어간 기업들이 다음에 잘해야 그 되네. 회사들이 잘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2636포인트고 코스닥도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6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그 매도가 완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SK 하이닉스 흐름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2%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6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전자도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만 3,500원. 이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41만 5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8만 8천 원. 현대차도 상승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25만 4,500원이고요. 반면 기아는 0.7%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가 10만 4천. 지금 강보합으로 좀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기아 호가는 10만 4천 원입니다. 셀트리온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KB금융 지금 밸류업 지수에서 제외됐다라는 소식에 지금 호가 움직임 보시다시피 2%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 자체는 8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뭐 KB금융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도 빠졌죠. 호가에서 1% 약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역시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사흘 연속 꾸준하게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호가에서 0.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18만 1,100원이고요. 이 가운데 알테오제는 지금 보합 예상되고 있고 에코프로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1,200원.
HLB, 엔캠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어제도 이미 2% 주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호가에서 추가적으로 또 하방 압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101,8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4,500원, 3,000당지약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휴젤 지금 보합 휴젤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노공업 지금 호가에서 2.5%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201,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 남았는데요. 일단 양시장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보합권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도, 바이오 이쪽 섹터 오늘 흐름을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네요. 그래도 뭐 의외로 야간 선물 상승이 좀 네. 그냥 강보합 수준에 멈춰가지고 어제 하기야 장 후반에 급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만 뭐 선반영인가 싶기도 한데 생각보다는 조금 이렇게 밤사이 야간 선물 흐름은 약했는데 그게 지금 동시효과에서도 그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한번 또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환율도 많이 빠졌는데 달러도 지금 기술적으로 봐서는 뭐 달러 인덱스 자체는 이제 내려갈 길밖에 없다 하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 차트들인데 그래요. 우리 본부장님 뭐 또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비율을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나라 얘기 하나만 더 하시죠. 또 짚고 가야 되는 거. 어제 금투세 난리가 났던데 네. 시작도 하기 전에 뭐 고성이 오가고 난리가 나버렸던데 예, 이 부분은 지금 대충 뭐 어떻게 결론이 날 거 뭐 예상이 되십니까? 제가 그걸 코멘트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코멘트를 하실 수가 없다. 예, 왜냐하면 그건 저희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결정할 것도 예, 아니고. 예. 근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항상 올려드릴 때 보면 예. 한국 비중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 비중이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산업 중에서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쫓아가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게 뭔가요? 당연히 반도체와 전기차, 자동차죠. 예, 이 두 개만큼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참 공교롭게도 예. 반도체를 때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D램 쪽, 예. 그러니까 낸드 쪽 이쪽을 때렸어요. 물론 HBM 쪽은 아직까지 당연히 수요와 공급 차원에 놓고 봤었을 때 좋은데 네. 문제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납품을 시작하는 케이스인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요게 초점이었던 거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대만 지금 반도체 관련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유럽 쪽에 ASML, 그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M사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모간 스탠리. 예. M사예요. 모간 스탠리지. 네, 아무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 흔히 말하는 굉장히 경기 민감한 쪽을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아니 거예요. 거기 예. 계셨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경기 민감 쪽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또 보시면 ASML에 대해서도 안 좋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이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예. 아까 제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력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갔었다가 한 5년, 6년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바뀌면서 네. 이런 이 어드밴스 칩을 수입을 못하는 케이스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데이터를 그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하나요? 뭐 그것의 어떤 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벌어지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굉장히 놀랍거나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는 하드웨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가는 케이스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하는 기업이 지금 어디 있냐 이거죠. 그거에 좀 안타까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나마 보시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이제 미국 거로 보면 네. 테슬라와 엔비디아라는 두 개의 대표적인 종목이 있죠. 네. 근데 이제 테슬라와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인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로봇 사업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 관련된 투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 모빌리티를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예. 예, 미국과 중국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하고 있냐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이 못하게끔 자꾸 미국이 하고 그렇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미국이랑 연결시켜서 예, 계속해서 우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 일본인 거죠. 아, 일본. 일본은 그냥 미국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예, 딱 달라붙어.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딱 보면. 그래서 근데 여기에 또 연결되어 있는 게 대만이에요. 왜냐하면 대만과 일본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요. 요즘. 식민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만이 일본에 투자를 하잖아요. 네네. 예. 공장에 투자를 하고 설비 투자 만들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예. 뭐 굳이 경쟁사가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지금 딱 왜냐하면 앞으로 이 반도체와 AI 산업이 예. 앞으로의 50년, 100년의 미래를 만들 거란 말이죠. 예. 여기에 지금 엄청난 집중도가 높아야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 금투세 지금 하고 있어야 돼. 죄송합니다. 네. 잠깐 슬립했습니다. 어제 이 금투세 시행하면은 저 부동산 사모펀드로 가던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온다고 하던데 밤새도록 묵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금투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신 셈이네요. 예. 아니 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잡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네네. 이게 생긴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제도들이 연결돼 있단 말이죠. 네. 같이 고쳐야 되는 거지. 이것만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겨울 아니다. 겨울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겨울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예, 예. 그래서 저희는 한국 투자를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네네. 예. 이번 사이클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가는데 예. 참 소프트웨어도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아쉽다. 요거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예. 근데 요거에 대한 아쉬움의 안타까움은 어디서 나오고 있죠? 우리 소프트웨어 회사들 있었잖아요. 네네. 예, 카카오, 네이버 예. 등등등등 다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네.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물론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25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 S&P 500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엔비디아 젠슨항 CEO 자사주 매각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4% 넘게 올랐습니다. 주요 기술주들도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물론 소비자 신뢰지수 자체는 좀 안 좋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다음 FOMC에서는 50bp 인하되는 것 아니냐라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소식이 더해지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0.8% 상승합니다. 호가와는 움직임이 좀 다릅니다. 호가에서는 강보합 정도 좀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막상 개장하고 나니까 지금 0.86% 상승으로 2,654포인트 출발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0.3% 올라갑니다. 769포인트입니다. 770포인트 회복까지 1포인트, 770포인트까지 터치를 하네요.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올라갑니다. 6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좋네요. 지금 3% 가까이 올라갑니다. 168,1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오늘 2% 이상 올라갑니다. 110만 원 선을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110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계 창구 쪽에서 매수 주문 빠르게 들어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인의 러브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그러한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주가가 2% 넘게 올라갑니다. 현대차입니다. 지금 현재 0.7% 상승하면서 25만 5천 원이고요. 기아도 0.8%, 0.9% 올라갑니다. 10만 4,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1.7% 올라가면서 20만 8,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내림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5% 하락하면서 37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B금융,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 제외가 됐는데 오늘 주가는 2.9% 떨어집니다. 7만 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강보합권이네요. 지금 나흘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는 있는데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죠. 지금 에코프로비엠 18만 400원 선이고요. 이 가운데 알테오젠이 1.2% 떨어집니다. 34만 9천 원이고요. 에코프로가 0.78% 상승합니다. 지금 9만 800원이네요. HLB가 소폭 오름세로 9만 1,400원이고요. 엔캠이 지금 0.9% 떨어집니다. 19만 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 약보합권으로 10만 2,400원이고요. 클래시스가 오늘 0.5% 상승합니다. 5만 5,500원. 삼천당제약이 0.7% 하락하면서 13만 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휴젤은 지금 1% 약세입니다. 그리고 리노공업이 2% 강세, 20만 원 선 주가 회복이 됐네요. 20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KBI 메탈이 지금 10% 급등합니다. 3,370원이고요. LS 에코에너지도 6% 이상 올라갑니다. 28,400원. LS도 6% 강세 보여줍니다. 12만 6,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원전선도 4.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가운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모두 3%, 2% 일제히 동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강세입니다. 이미 어제장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지준율 0.5%포인트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이제 국내에 상장된 중국 관련 기업들이 어제도 이미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동전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좀 일시적인 테마일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유의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오늘 이제 HBM 관련주들 아무래도 엔비디아 주가가 간밤에 4% 이상 오르면서 120달러 정도 회복이 됐거든요.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미래반도체가 4.9%, 한미반도체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11만 원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HPSP, DI 그리고 DIT까지 일제히 상승 보여주고 있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워트도 지금 3%에서 2%,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2%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HBM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비철금속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은데 이구산업이 16% 급등합니다. 지금 5,270원이고 PJ 메탈 쪽도 11%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면서 3,3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뭐 고려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소식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영풍하고 지금 MBK 파트너스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제도 기자회견까지 열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딥페이크 관련주들은 오늘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 종목에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센즈랩이 어제도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줬고요. 오늘도 지금 12% 급등합니다. 11,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밖에 이스트소프트도 5.8% 강세 13,670원이고요. 라온시큐어도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 쏠림 현상은 좀 강해지고 있다는 측면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 쪽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2,538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652억 원, 562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7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172억 원, 68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많이 삽니다. 지금 4,866계약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전일 정규장 마감 3시 30분 기준으로 환율 흐름 전해드리고 있는데 달러원 환율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9원 90전 하락한 1,32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에 달러 인덱스도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달러 인덱스 많이 예.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는데 이제 뭐 인덱스 기준으로 100이 위협을 받는데 그림은 완전 소위 말하는 그 차트 분석가들 말하는 그걸로는 차트가 깨지고 있어요. 뭐 그런 시기라서 네. 달러가 많이 약해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어제 위안이
사실 돈 풀겠다고 한 내용인데 핵심은 네. 위안이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 네. 달러 위안 환율은 훅 급락을 한 셈이죠. 위안 가치가 올라가는 그 부분도 그거 했고. 야, 시장 진짜 어렵네요. 그렇죠. 아니,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쪽 아닌가요? 어제 중국 부양책 나오면서 제일 혜택 받은 게 철강 쪽이었는데 중국 네. 쪽도 그렇고 어디 네. 다른 나라도 그렇고. 뭐 그런데 우리는 저기는 2차 전지주인가? 포스코홀딩스가 뭐예요? 2차 전지주의 그 철강이에요? 일본 제철에서 포스코 지분을 아, 판다라는 그거? 소식이 전해져 그 얘기. 한 네. 1조 1,000억 원 정도 주식 전략 매각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 그래서 부분이 좀 영향을 받는구나. 네. 예. 니케는 조금 상승 출발은 상승 출발입니다만 그냥 그거 하고 그리고 진짜 볼 레벨은 보네요. 이러니까 이게 기술적 분석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 뭐 장이 지지부진하고 잘 못 가고 하는데도 이 돌아서면 2,650원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 꾸준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오늘 결국 2,660도 올라섰는데 200일선이 2,660이었고 오늘 장 열리기 전에 예. 이렇게 또 일목균형표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위를 막고 있는 구름대 상단, 소위 말하는 그 스냉 스팬이 2,640 뭐 초반이었는데 이걸 오늘 단숨에 다 개장을 열었습니다. 열었고 우리 시장 이제 조금씩 이제 감들 잡으시죠. 요거 하고 외국인들이 이어서 지금 벌써 5천 개 가까이 선물 사고 있는데 오후까지 가면서 계속 선물 잡아 당기면은 이거는 뭐 지수 그냥 네. 2,700 트라이 그러게요. 하면서 가는 예. 거고 아니면은 또 10시 반 이후에 이렇게 고개 또 중국장 열리면서 한 번 더 또 스파크를 줄라는지 아니면 또 10시 반 이후에는 또 반전이 나오려는지 그것도 이렇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앞서 이제 본부장님은 반도체 사이클 겨울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럼 네. 미국 사실 지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 경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네. 반도체, 뭐 전기차 등등 사실 제조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렇게 따지자면 이제 하드웨어 쪽인 거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아까 조금 아쉽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이버가 굉장히 요즘에 잘하고 예, 있다는 얘기를 예, 듣고 예.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100 쫓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50, 70, 80 쫓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못 쫓아오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특히 예. 유럽 쪽에 그런 국가들도 많고요. 그래서 또 지금 중국을 자꾸 누르고 있는 그런 환경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일본과의 경쟁 구도에 있어서 또 좀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되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만약에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가 났다. 예. 그러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그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가 사실은 피크 친 게 맞고, 예. 그러면서 계속 주가 빠질 거고, 그러면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가 막아지고, 사실 저는 경기 침체 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앞으로 12개월 동안에는. 그래서 그 중요한 그 12개월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리고 계속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누가 자꾸 옆에 와가지고 미국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니까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실 때마다 그거는 네.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춘 전략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실질 기준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겁니다. 예. 거기다가 실질 GDP 성장률을 뺀 숫자예요. 근데 저 숫자가 플러스이면 네. 어떤 환경이냐면 엄청난 긴축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마이너스이면은 예. 그 긴축 환경이 아닙니다. 예. 어느 정도 뉴트럴이고 엄청나게 마이너스면 진짜 많이 풀어준 케이스가 되는 거죠. 보시면은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보시면 엄청나게 플러스로 가죠. 그러네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거의 플러스 갈 것 같다가 금리 내려줬죠. 네. 50bp. 그러면 이제 저게 더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딱 적당한 타이밍에 금리 제대로 내려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 연준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축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참 잘하고 있다. 제 개인적인 네네. 입장에서는. 물론 처음에 1년은 정말 골치 아팠었지만 예. 근데 지금 그 이후에 그 실수 이후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대출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나리오로 보고 있으면 예. 과거에 경기 침체가 오기 전까지 이 대출 증가율이 다 두 자릿수로 성장을 먼저 해요. 이제 겨우 3%란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의 숫자를 놓고 그걸 연간 환산하면 벌써 8.3%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52주 이후에 여신 증가율이 8.3%가 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대출 증가율이 8%, 10%로 올라가는 구간에 경기 침체 안 와요. 그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은행을 정말 오랫동안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환경이라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그 반도체 사이클도 예. 물론 초이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쓰는데 그거를 어디에 쓸 거냐? 삼성전자의 핸드폰을 살 거냐? 아이폰을 살 거냐? 뭐 아니면 뭐 결론적으로 예. 소프트웨어를 살 거냐? 뭐 그런 거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경기는 미국 GDP 성장률은 2%대 이상의 상승률, 미 연준이 생각하는 2%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 예.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숫자 한번 보시면은 GDP 성장률이 정말 높아요. 지금 3분기도 3%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네네. 예. 그래서 이 정도의 경제 성장률일 경우에 여기에다가 금리 내려주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 글쎄요. 저는 2026년, 2028년 요때 좀 걱정을 하겠지만 지금은 여전히 미국의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할 만한 타이밍이다. 네. 예, 근데 이제 어디에 투자하는 거냐에 따라서는 결국 기업 실적을 보고 투자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포트폴리오 좀 구성을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저희가 좀 큰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굵직굵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주식이냐 채권이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예. 금리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시면 저 전략이 틀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60%, 50% 투자하고 채권을 50% 투자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채권 수익률은 높아지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3.5%까지밖에 안 떨어질 거다.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얼마죠? 3.7. 네. 그러면 겨우 0.2, 0.5% 정도 떨어진다라고 계산했었을 때 채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률은 미국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정부채를 말하는 건데 연간 단위로 뭐 정말 많이 벌어야 7% 번다. 예.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주식을 투자를 잘하면 네. 훨씬 더 높은 수익률, 15%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연간 그런 종목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놓고 보면 저희는 미국 제일 중요하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신흥국인데 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 지금 현재 이 처해 있는 AI 사이클에 관련해서 예. 당연히 발 담그고 있다. 네. 다행스럽게도 그런 기업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포트폴리오로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예, 이거죠. 지금 성장주 IT 58%, 예. 예, 그리고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15%, 바이오 7%. 예, 우리가 지금 한국을 보시면은 네. 반도체 쉴 때 바이오 땡겼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쉬니까 전기차 배터리 올리죠. 전지,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이 성장주의 가장 큰 구도 아래서의 대표적인 업종인 거죠. 네. 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완전 틀려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보시면은 건설 주택 같은 쪽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가계부채 비율이 70%밖에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100%지만. 그래서 이쪽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 이런 쪽이 5% 정도 투자를 하자. 뭐 개별적으로 매출 증가율을 높이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일으키는데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온다. 이런 건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다. 네. 그러면 투자하시면 됩니다. 뭐 쿠팡이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계속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지금 타이밍은 뭐냐면 이익을 잘 벌어들이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이익을 벌어들였는데 그거를 주주한테 주느냐. 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가시기 전에 짧게 하나만 어제 우리 하모니 시간에
달리는 코끼리에 올라탈까 말까 이 얘기 했는데 아, 인도. 네. 겁 없이 올라가는데 아까 보니까 비중을 인도 뭐 베트남하고 같이 한 3% 이렇게 그냥 적게 주셨네요. 네. 인도 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적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게라고 생각하지 네, 말고. 왜냐하면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아, 보면 네. 인도는 1%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예. 3%면은 많이 투자하는 많이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도에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밸류에이션이나 아까 저희가 못 보여드렸는데 상대적인 매력도로 딱 보면 한국, 대만, 인도, 베트남 이게 네. 제일 많이 올라와요. 아하. 그래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왜냐하면 이 국가가 미국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